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고요한 부산 앞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파도는 부드럽게 일렁이고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물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물고기도 만선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퉁퉁 붓고 밧줄에 묶인 채 침묵하는 수십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24구의 시신. 그렇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묻혔던 24개의 생명이 마치 바다가 더 이상 그들을 품기를 거부하는 듯 수면 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렀고 창백한 얼굴들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몸들을 단단히 올가맨 밧줄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학살이다. 부산 앞바다의 비극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바다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왜 우리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실화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바다 위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들을 이야기는 아마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2022년 11월 15일 새벽, 부산 해안에는 세차게 내리던 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희미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강하게 불어와 짠 내음과 갯벌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파도가 60세가 넘은 늙은 어부 박철수 선장의 낡은 목선, 대양호의 선체를 철썩 때렸습니다. 4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는 동료인 최경식과 젊은 이준호와 함께 그날의 첫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궂은 날씨 뒤에는 보통 고기가 풍성했고 매번 그물을 당길 때마다 육지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큰 수입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볼까? 박 선장은 바닷소금에 거칠어진 상처 가득한 손으로 그물 밧줄을 잡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일제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퍼덕이는 은빛 물고기들과 기분 좋은 물보라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물고기의 반짝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은 마치 바닥에서 거대한 암초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최경식의 팔에 핏줄이 섰고 힘을 쓰는 이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어둡고 엉킨 덩어리가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해초와 밧줄 조각으로 뒤덮인 거대한 뭉치만 보였습니다. 박 선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태를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물체가 배 가까이 다가오자 바람이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짠 내음과 섞인 썩은 내는 속을 메스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이준호는 곧바로 입을 막고 바다를 향해 구토했습니다. 최경식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선장조차 온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방금 본 것을 거부하려는 듯 저절로 그물 밧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한 구도 두 구도 아닌 수십 구. 바닷물에 퉁퉁 불어 창백해진 시신들이 낡은 밧줄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해초와 뒤섞여 있었고 피부는 벗겨졌으며 일부 신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박 선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넘게 어부로 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뻔한 폭풍, 난파된 배, 심지어 표류하는 선원의 시신까지도. 하지만 24구의 시신이 하나의 그물에 묶여 있는 것은 지옥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늘 생명을 주던 바다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선사한 것입니다. 박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육지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최경식과 이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고해야 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학살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두 동료를 충격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낡은 배가 부산 공동어 시장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젊은 어부 한 명이 그물 위에 널린 시신들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시신 중 하나에 붙어 있는 낡은 천 조각을 알아보고는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하나둘씩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생선 흥정 소리로 시끄럽던 부두는 이제 섬뜩한 침묵이 감도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아침 안개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부산은 곧 역사상 가장 끔찍한 소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날 것이었습니다. 24명의 생명이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려졌다가 이제 답을 요구하며 육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쪽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금빛 햇살이 부산 앞바다에 들이운 옅은 안개를 뚫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면 이곳 부두는 생선을 파는 어부들의 외침, 값을 깎으려는 상인들의 아우성,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신선한 생선 냄새와 바다의 짠, 내가 공기를 지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흥정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한 속삭임과 황급한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선장의 배가 죽음의 그물을 싣고 부두에 정박한 이후 부두의 분위기는 슬픔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람들은 이제 그 선 뒤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두 중앙에는 24구의 시신이 축축한 바닥 위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임시로 덮어놓은 하얀 방수포 사이로 지독한 냄새가 계속해서 새어나왔습니다. 덮개 밖으로 삐져나온 일부 신체 부위, 퉁퉁 부은 팔, 벗겨진 피부, 갯벌 흙과 엉킨 머리카락가 보였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몇몇 사람들은 두루마기나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이잖아.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더니 이제는 죽음을 돌려주는구나. 그 침묵은 구둣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면서 깨졌습니다. 경찰 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강민혁 총경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시신들이 늘어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경찰에게서 보기 드문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 잘 들어. 그가 부하들에게 낳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하고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해. 놓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학살이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국가수 감식팀이 장비를 펼쳤습니다. 카메라, 장갑, 소독액. 그들은 시신의 상처, 손과 발에 묶인 밧줄의 매듭, 심지어 남아있는 옷 조각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질 때마다 지켜보는 시민들의 귀에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선장과 최경식, 이준호는 부두 한 구석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그물을 당겼소. 너무 무거워서 암초인 줄 알았지. 근데 바다에서 나온 건 물고기가 아니었어. 24명이야 젊은이. 24명의 목숨이라고. 그는 그 숫자를 말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젊은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의 몸은 계속 떨렸고 구토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 얼굴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한편 폴리스 라인 밖에서는 시민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희생자들이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추측도 있었고 해적의 소행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신문 부산일보의 젊은 기자 한서연이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사건 취재에 익숙했지만 이번 광경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젊은 남자가 시신 중 하나의 손목에 있는 작은 팔찌를 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 그가 폴리스 라인을 뚫고 들어가려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허공에 울려 퍼져가는 사람들을 따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부산, 부두에서 울다. 24구의 시신이 바다에서 돌아와 풀리지 않은 죽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침묵 속에서 일했고 시민들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영구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시신들은 하나씩 검은 시신낭에 담겨 차로 옮겨졌습니다. 유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비통해졌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시신 중 하나에 남아있는 낡은 옷 조각을 보고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 옷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 총경은 턱을 굳힌 채 그 모든 것을 꿋꿋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임무가 단순히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24명의 가족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 고요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들을 실어 나른 배는 말하게 될 거다. 우리는 반드시 그 배를 찾아야 한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태양은 반짝이는 바다를 비췄지만 부산에게 그날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평소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부두는 이제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고 24명의 생명의 그림자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은 도시 전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구차가 차례로 도착하여 주검이 담긴 검은 시신낭을 내렸습니다. 시신낭이 옮겨질 때마다 병원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착하기 시작한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하늘에 매달린 듯한 슬픔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부검실 내부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형광등이 차가운 흰벽을 비추었고 포르말린의 화학약품 냄새가 바다의 짠내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철로 된 부검대들이 줄지어 준비되었고 그 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들처럼 뻣뻣하고 창백한 시신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국가수법의학팀은 오랜 경력을 가진 50대 남성 윤지석 박사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는 데 익숙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4은 작은 숫자가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말하고는 장갑을 끼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찰실 유리 너머에는 강민혁 총경이 몇몇 젊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검대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은 보고서 파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무장갑 소리, 금속 도구 부딪히는 소리, 상처를 촬영하는 카메라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질 때마다 모든 상처가 죽음의 이야기임을 상기시키듯 귀에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시신이 공개되었습니다. 몸, 특히 머리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오른쪽 두개골을 검사하자 심각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윤 박사는 담담한 어조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사인, 머리의 둔기로 인한 외상, 여러 차례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신도 비슷한 상처를 보였고 곧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희생자는 둔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시신은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10여 개의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 윤 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시간이 흐르면서 시신들은 하나씩 검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잔혹한 폭력의 흔적 구타, 자상 혹은 교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21번째 시신을 검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폐를 열었을 때 나온 액체에 조수 중 한 명이 경악했습니다. 윤 박사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바닷물이 아니야.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민물이야. 그 말은 유리 너머의 수사관들을 즉시 서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강 총경이 반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물이라고? 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경님.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이 희생자는 익사했지만 폐에는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시신이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 배 위에 있는 민물이 담긴 용기, 아마도 탱크 같은 곳에서 익사했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방안을 삼켰습니다. 이 사실은 해적 소행이라는 초기 추측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희생자가 망망대해에서 사망했다면 폐는 바닷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살인은 특정 선박 위에서 계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2번째 시신 역시 폐에 민물이 가득한 비슷한 흔적을 보이자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른 22명의 희생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했지만 2명은 명백히 민물 탱크에서 의도적으로 익사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임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여러 희생자가 머리에 둔기를 맞아 사망했고 일부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또 다른 일부는 목이 졸리거나 숨이 막힐 때까지 구타당해 사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명의 희생자는 민물에서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24명의 생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 총경에게 이것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다양한 폭력의 패턴은 한 명 이상의 범인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이 끝난 후 모든 수사팀이 병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처 사진들이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젊은 수사관들은 창백해 보였고 몇몇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똑똑히 봐. 강 총경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이 24명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학살이다. 오늘 밤부터 푸른 심연 1115 작전을 개시한다.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다. 병원 복도에서는 유족들이 지치고 부은 눈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밝혀진 끔찍한 세부 사항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기도는 수사관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기자 한서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시신들이 말했다. 그들의 상처는 침묵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부산의 밤이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희미한 파도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강 총경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답이 희생자들을 바다로 데려간 배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배는 조만간 발견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학살의 어두운 비밀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안실로 향하는 긴 복도는 경상도 각지에서 온 유족들로 붐볐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오느라 슬리퍼에 잠옷 차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하나의 기도를 품고 왔지만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신원 확인실 문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몇몇 가족만 교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이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 어린아이를 껴안고 서 있는 사람,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희미한 포르말린 냄새가 땀 냄새와 밤을 새운 사람들이 들고 온 플라스틱 컵에 쓴 커피향과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부검이 끝난 시신들이 번호가 매겨진 검은 시신낭에 담겨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법의학자 옆에 서서 신원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알아볼 때마다 비통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모가 가장 먼저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시신낭이 열리자 그녀의 눈은 희생자의 손가락에 여전히 끼워져 있는 작은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야. 저 반지는 생일 때 내가 준 건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몸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찰들이 황급히 그녀를 도왔고 친척들이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은 숨막히는 흐느낌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 아이를 낳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다음 시신에 붙어 있는 파란색 셔츠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은 입을 막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 옷이에요. 지난달에 바다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인데 그녀의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슬픔을 느끼고 따라 울었습니다. 그 광경에 몇몇 젊은 경찰관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한 젊은 남자가 시신의 팔에 있는 갈매기, 문신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형이야. 연말 전에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고 친구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박 선장은 방 한구석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최경식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게 죄책감이 드네. 내 그물이 그들을 바다에서 끌어올렸으니. 최경식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마시오. 당신 그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바다 밑에서 사라졌을 거요. 이제라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된 거잔소.
그 말에 박 선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 한서연은 계속해서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빠의 슬리퍼를 꽉 쥐고 이름을 부르는 어린아이, 손자의 손목에서 가져온 천팔찌를 끌어안은 할머니, 아들의 옷 조각을 보고 소리 없이 굳어버린 아버지. 한서연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써야 할 상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시간은 계속 바뀌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 실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직원이 부를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내렸지만 병원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가족들이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바닥에 누웠고 어떤 이는 계속 앉아서 기도를 드렸으며 어떤 이는 울다 지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과자로 달래졌습니다. 밤 9시경 지역 사찰의 스님이 합동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며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한 무리의 시민들이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슬픔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작업 끝에 경찰은 24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소지품과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명단이 낭독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비명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껴안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현실을 믿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민혁 총경은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턱은 굳어졌고 눈은 앞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낭독되는 모든 이름 뒤에는 삶의 기둥을 잃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뿌려진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밖에 밤 공기는 무거웠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한서연은 그날의 마지막 문장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복도는 눈물의 강으로 변했다. 24명의 가족은 이제 같은 슬픔 속에서 하나가 되어 답을 기다리고 정의를 기다린다. 다음날 아침 부산은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항구를 비췄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시장에서는 어부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일부는 비슷한 비극이 자신들에게 닥칠까 두려워 출항을 거부했습니다. 24명이나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 안전을 누가 보장하겠어?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부산 해역의 큰 지도가 걸려 있었고 어선들의 항로를 나타내는 붉은 선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부검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총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배 위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어느 배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한 젊은 수사관이 일어나 유족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출항하는 큰 배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대양호 122호.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어부들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항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대양호는 40대 초반의 남성 조태웅 소유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그가 바다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별명은 오래전부터 떠돌던 것이었습니다. 조태웅은 포악하기로 소문나 있었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선원들을 때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교활했습니다. 폭력 신고가 있을 때마다 증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몇 증인들은 협박을 받거나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강 총경이 펜 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단서가 조태웅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자가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흔적을 덮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다. 한편 경찰서 밖에서는 대양호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은 부산의 유령선 또는 24명 시신 비극, 바다 호랑이의 흔적과 같은 끔찍한 제목의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젊은 기자 한서연은 정보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부들 사이에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두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한서연은 부산 해역을 오랫동안 알아온 늙은 어부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양호는 큰 배요. 오랫동안 항해를 나가지. 돌아올 때마다 선원들이 항상 바뀌어. 어떤 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겼다고 하지만 나는 의심스러워. 한서연은 몸을 기울여 모든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지금 발견된 희생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모르오. 하지만 몇 주 전에 젊은이들 한 무리가 그 배에 오르는 걸 기억하오. 그들은 웃으며 희망에 찬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소. 그 말은 한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것은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경찰청 회의실로 돌아와 기술 분석관이 대형 스크린에 대양호의 GPS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1월의 항해 경로가 보였습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조태웅이 선원들이 그곳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목포에 입항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로는 단지 동해안을 맴돌다가 부산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강 총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깨졌다는 뜻이군. 조태웅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그날 오후 바다호랑이 조태웅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파란색 셔츠, 긴 바지, 반짝이는 구두. 겉으로 보기에 그는 끔찍한 비극의 용의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사실에서 강 총경은 그와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몇몇 다른 수사관들이 유리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대양호 122호의 소유주입니까? 강 총경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조태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24명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당신 배에서 일했습니다. 조태웅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그들은 저와 한 번만 일했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후 그들은 추가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돈을 주었고 그들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사라졌다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책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서명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총경은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GPS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총경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배는 그달에 목포에 정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조태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GPS는 자주 고장납니다, 총경님. 모든 어부들이 아는 사실이죠. 기계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강 총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태웅이 스스로의 말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방은 벽시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해졌습니다. 건물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들 사이에 서서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숨겨져 있지만 서서히 그 거짓의 껍질은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 해가 질 때 두 인물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결의에 찬 경찰관과 바다호랑이라는 별명 뒤에 어두운 비밀을 감춘 남자,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태웅에 대한 조사가 성과 없이 끝난 그날 밤, 강민혁 총경은 압수수색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조태웅이 입을 다문다면 그의 배가 말하게 만들면 된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양호 122호는 삼엄한 경비 속에 부산의 특별 부두로 예인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배는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밝은 파란색 페인트는 반짝였고 가판은 새로 닦은 듯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평범한 어선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에게는 그 과도한 깔끔함이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국가수 감식팀이 카메라, 루미놀 용액, 자외선 램프, 일회용 장갑 등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갑판, 선실, 기관실, 창고까지 배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부두 가장자리에서 조태웅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손가락은 쇠 난간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어
그가 숨기고 있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때때로 배위 수사관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고 마치 무언가 발견될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수색은 주 갑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나무 바닥이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한 감식 요원이 루미놀 용액을 떨어뜨린 후 자외선 램프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즉시 어창에서부터 선체 측면까지 긴 얼룩 패턴을 형성하며 녹색 빛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반응. 혈흔입니다. 요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루미놀 빛을 처음 본 젊은 경찰관은 창백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갑판이 피로 흥건했었군. 강 총경은 배의 계단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환호하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배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팀은 기관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구석, 장비 더미 뒤에서 그들은 긴 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표면은 반짝이게 닦여 있었지만 녹슨 틈새에는 머리카락과 작은 갈색 얼룩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둔기가 될 수 있겠군. 검사를 함께하던 윤지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즉시 사진 촬영 후 증거물 봉투에 담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선실에서 감식 요원은 주변과 색이 약간 다른 나무판을 발견했습니다. 드라이버로 판을 들어 올리자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검고 짙은 얼룩이 묻은 녹슨 칼이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 칼은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명 소리가 마침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창고에서는 매듭이 여전히 단단한 두꺼운 밧줄을 발견했습니다. 끝부분에는 어두운 얼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희생자들을 묶는 데 사용된 밧줄일 수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물은 기록되고 라벨이 붙여진 후 감식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과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부산 부두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조태웅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옅은 미소는 사라지고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불려왔을 때 여전히 부인하려 했었습니다. 그건 핏자국이요. 어선에 핏자국이 있는 건 당연하지. 우리는 매일 생선을 자르니까. 녹슨 칼은 오래된 도구일 뿐이요. 성급하게 비난하지 마시오.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강총경은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생선피는 사람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고 교체된 나무판 뒤에 숨어 있지도 않소. 그의 말은 짧았지만 조태웅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한서연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 서서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녹색으로 빛나는 갑판, 사람 머리카락이 붙은 녹슨 파이프, 숨겨진 칼, 얼룩 묻은 밧줄을 기록했습니다. 대양호는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학살에 침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밤이 내렸지만 부두의 분위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멀리서 촬영하며 빛나는 루미놀 얼룩, 발견된 녹슨 칼, 창고에서 꺼내진 밧줄의 흐릿한 이미지를 방송했습니다. 뉴스는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배가 유령선이 맞았어. 한 시민이 포장마차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태웅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경찰 본부에서는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신속 검사 결과 갑판과 칼의 얼룩은 인간 혈액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쇠파이프의 머리카락은 즉시 서울의 DNA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밧줄은 지문이나 다른 생물학적 흔적을 찾기 위해 봉인되었습니다. 강 총경은 희생자 사진, 해역 지도,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로 가득 찬 큰 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씩 바라보며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의 뒤에서 젊은 수사관이 속삭였습니다. 총경님, 배가 말을 했습니다. 강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마라. 조태웅은 여전히 거짓말로 덮으려 할 거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 앞바다는 24구의 시신을 돌려주었고 이제 대양호는 그가 굳게 지켜온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의를 요구하는 희생자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대양호에서 증거물이 확보된 그날 밤 부산지방경찰청 회의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고서 더미가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고 희생자 사진이 보드에 붙어 있었으며 선원 명단이 수사관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의 젊은 수사관이 팀장이 강 총경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총경님, 항만 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 총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 이 팀장은 긴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대양호는 25명과 함께 출항했습니다. 우리는 24구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아직 한 명의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방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남은 한 명의 이름이 가진 중대한 의미를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총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단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김진우, 29세, 전주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조태웅은 이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의 시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강총경은 벽에 걸린 해역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 그도 함께 살해당했지만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둘, 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는 가장 귀중한 목격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은 전주로 향했습니다. 강과 숲을 지나는 육로 여행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소박한 한옥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두건을 쓴 한 노부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김진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큰 배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녀는 낡은 재킷을 입고 순박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제 아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강총경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은 슬픔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25번째 인물에 대한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기자 한서연은 미스터리한 김진우, 25번째 희생자인가 살아있는 증인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즉시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해안가 포장마차에서 어부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살아있다면 분명 두려워서 숨어 있을 거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도 공범이라서 사라진 걸 수도 있지.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강총경은 즉시 팀을 모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을 대체하게 둬선 안 된다.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려라. 터미널, 항구, 건설 현장 모두가 이 이름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김진우의 사진은 경비 초소에 붙여졌고 트럭 운전사들과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울산, 목포, 심지어 인천의 경찰서에도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성과 없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사본부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정보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비슷한 사람을 봤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얼굴이 어둡고 말을 거의 안 해요. 마치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소규모 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들은 햇볕에 검게 탄 마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경찰이 낡은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몸은 즉시 심하게 떨렸습니다. 김진우 씨?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다시 바다로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것이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안전하게 확보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큰 트라우마를 짊어진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기자 네트워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은 한서연은 즉시 업데이트 기사를 썼습니다. 김진우 생존 확인, 대양호 미스터리 해결 임박.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은 그의 증언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강총경은 희생자들의 사진, 증거물, 그리고 이제 김진우의 사진이 추가된 큰 보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방금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았다. 내일 우리는 대양호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될 것이다. 부산의 밤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진우의 증언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조태웅이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산지방경찰청 조사실은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조명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하고 커튼은 굳게 닫혔습니다. 긴 테이블, 나무 의자, 물 한 잔, 그리고 조용히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뿐이었습니다. 방구석의 2대의 카메라는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몸은 때때로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울산에서 발견된 이후 입고 있던 낡은 셔츠 끝자락을 쥐어짰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민혁 총경이 차분한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압박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24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대양호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김진우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후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1월 초에 출항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25명이 배에 있었죠. 대부분은 제 동료들이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아서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줄 수 있을 거라고들 했죠. 저도 전주에 계신 어머니를 돕고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배는 멀리 나아갔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리고 갑판을 청소했죠. 하지만 서서히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조태웅, 그는 정말 거칠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욕설을 퍼부었죠. 한 번은 동료 한 명이 잡은 고기를 잘못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웠지만 약속된 월급 때문에 버텼습니다. 몇 주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획량이 꽤 좋자 노동자들은 원래 약속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총경님.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태웅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탐욕스럽고 분수를 모른다고 했죠. 말다툼은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조태웅은 그의 신복 2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머리를 맞았습니다. 갑판에 피가 튀었고 우리 모두 비명을 질렀지만 그건 그들을 더욱 사납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는 떨렸습니다. 방은 그의 흐느낌과 시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젊은 수사관 한 명도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힘겹게 김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막대기나 주방칼을 들었지만 3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구타, 자상, 비명, 한 명씩 쓰러질 때까지요. 어떤 이는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어떤 이는 여러 번 찔린 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침묵. 남은 것은 피와 움직이지 않는 몸들 뿐이었습니다. 김진우는 다음 부분을 이야기하며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마지막 2명.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머리가 민물 탱크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몸은 발버둥 쳤고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어요. 몇몇 수사관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 총경은 눈빛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시신들을 묶는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거절하면 조태웅이 제 목에 칼을 댔습니다. 만약 입을 열면 다음엔 제가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했어요. 시신들은 그 후 하나씩 추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밤바다는 소리 없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김진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총경님. 밤마다 그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이 저를 쳐다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산으로 도망쳐서 건설 현장에서 숨어 일했지만 그 그림자는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 총경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신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이미 떠난 이들이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김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총경님. 저는 겁쟁이입니다.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강총경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인이고 증인의 목소리는 거짓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김진우의 증언은 진술조서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대양호 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세부 사항은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밖에서 기다리던 몇몇 수사관들도 말을 잃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 한서연은 대양호의 피 묻은 밤, 김진우가 입을 열다라는 제목의 긴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녀는 평범한 어선이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죽음의 무대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의 분노와 슬픔을 촉발했습니다. 시장에서 부두에서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어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태웅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야. 그는 학살자다. 그날 밤 강총경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줄지어 있었고 이제 그 옆에는 살아있는 증인인 김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가장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날 오후 부산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지만 덥고 습한 기운은 여전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건물 안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진우의 증언이 상세히 기록되고 서명된 후 다음 단계는 그 진실을 지금까지 교활하기로 유명했던 바다 호랑이 조태웅에게 직접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실은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2개의 의자가 마주 보고 있었으며 구석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수사관이 단방향 유리 뒤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조태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올린 흰 셔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단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고 마치 폭풍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강총경은 이미 조용히 기대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았습니다. 조태웅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자를 당겨 앉은 후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 부르셨군.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필요한 말은 다 했는데. 강총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열고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 부하 중 한 명의 진술조서요. 이름은 김진우. 기억하시오? 순간 조태웅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작은 웃음으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김진우 일용직 노동자요.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강총경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진우는 살아있소.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소. 출항 초기부터 대양호의 피 묻은 밤까지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조태웅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겁쟁이의 허튼 소리를 믿는단 말이오? 그놈은 약해 빠졌어. 아마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우는 거겠지. 강총경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사진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배의 판자 뒤에서 발견된 녹슨 칼, 머리카락이 붙은 쇠파이프, 루미놀 빛 아래에서 빛나는 혈흔. 이건 허튼 소리가 아니오. 이건 증거요. 그리고 김진우의 증언은 우리가 발견한 것과 일치하오. 갑판의 피, 숨겨진 무기, 밧줄, 심지어 그는 마지막 2명이 민물 탱크에서 살해당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소. 그 세부 사항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조태웅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게 테이블을 두드렸고 눈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듯 굴러갔습니다. 당신들은 영상도 녹음도 없잖소. 말은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어. 강총경은 등을 기대며 놨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해 봅시다. 김진우를 데려와. 문이 다시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삼엄한 경호 속에 김진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똑바로 쳐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조태웅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진우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나? 조태웅? 당신은 내게 그들의 손을 묶으라고 시켰어. 내 목에 칼을 댔지. 나는 모든 걸 봤어.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조태웅이 쉿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닥쳐. 이 겁쟁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육지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김진우는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굶는 게 24명을 죽인 죄를 안고 사는 것보다 나아. 그 말은 방을 강타했습니다. 유리 뒤의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총경이 손을 들어 김진우에게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진우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조태웅은 턱을 굳힌 채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 총경이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계속 부인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 당신이 말을 할수록 당신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해질 뿐이요. 조태웅은 고개를 숙였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놈들은 죽어 마땅했어. 내 배에서 내게 반항했다고. 내가 밥을 먹여줬고 내가 배의 주인인데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감히 내게 맞서? 그놈들은 바다에 묻힐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고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유리 뒤에 수사관들은 놀라면서도 안도하며 일어섰습니다. 바다 호랑이가 마침내 덫에 걸린 것입니다. 강 총경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말하는군. 조태웅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강 총경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충분하오. 당신의 말은 이미 명확해. 이제 법이 말할 것이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조태웅은 더 이상 바다의 지배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감옥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에 질린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방 밖에서 수사관들은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진 것입니다. 강 총경은 단방향 유리를 바라보며 일어섰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의가 길을 찾기 시작했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유족들이 진실을 듣게 해야 한다. 그날 오후 경찰청 앞마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 호랑이가 궁지에 몰렸고 경찰 앞에서 자백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부두에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결국 바다가 자신의 피를 거부한 게지. 어둑한 사무실에서 강 총경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좀처럼 하지 않는 습관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연기가 안도감과 새로운 부담감과 섞여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이 시험받을 그곳으로. 2023년 2월 초 부산, 아침부터 세찬 비가 도시를 적셔 길은 미끄럽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경찰청 건물 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조태웅이 조사실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모든 수사팀은 기소장을 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큰 테이블에는 팔뚝 높이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 대양호의 항해 경로지도, 국과수 감식 결과, 그리고 김진우의 증언 녹취록이 큰 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 총경은 단호한 얼굴로 앞에 섰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은 견고해야 한다. 검찰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224 가족의 상처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그들에게 정의를 빚지고 있다. 국과수 감식팀이 최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배가판의 혈흔은 몇몇 희생자의 DNA와 일치했고 쇠파이프의 머리카락은 두개골이 함몰된 희생자 중 한 명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녹슨 칼에서는 여전히 인간 조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태웅과 그의 신복 2명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김진우는 삼엄한 경호 속에 안전가옥에 배치되었습니다. 매일 심리상담사가 그를 찾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작은 수첩에 짧은 메모를 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가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재판 준비 소식은 어촌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부산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친척 집에 머물거나 소박한 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든 얼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한옥집에서 한 노모가 아들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돈 벌러 간다더니 이름만 돌아왔어. 그녀가 기자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담배는 피우지도 않은 채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다른 여관에서는 한 젊은 아내가 낡아 빠진 남편의 작업복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는 그녀의 10대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졌음에도 꿋꿋하게 버티려 했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취재했고 조태웅의 이름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다 호랑이라는 별명은 바다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모습에서 무고한 생명을 삼킨 탐욕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다른 한편 검찰청은 기소장을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주임 검사 이수철은 수사팀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공동살인 혐의로 기소할 것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사가 이 야만성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의 밤은 기도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구 근처의 작은 사찰에서는 어부들이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범종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애달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총경은 종종 사무실을 빠져나와 부두 가장자리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침묵의 증인이었지만 법정은 진실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 시간은 불안과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삼엄한 경비 속에 준비되었습니다.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배치되었으며 무장경찰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유족, 기자, 어부, 심지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대학생들까지. 재판 전날 밤 김진우는 안전가옥 방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왔다 갔다 하며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심리상담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 씨. 당신의 목소리는 유족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조태웅과 그의 신복 2명은 여러 겹이 경호 속에 특별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호송 차량은 군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경비 속에 뒤뜰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미소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자유가 사라졌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칠간의 비 끝에 부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유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바다에서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바다가 마침내 판사를 통해 말하는 날이구먼. 안에서는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순찰하는 경찰들의 구둣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수철 검사는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총경은 뒤에 서서 유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치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듯 조용한 약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재판일이 마침내 다가왔고 부산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정의가 진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산은 마치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해가 막 떠올랐지만 법원 앞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고 유족들은 임시 텐트 아래에 앉아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장경찰이 모든 문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금속 탐지기가 울렸습니다. 주 재판정 안에서는 좌석이 꽉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가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나는 땀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느리게 돌아갔지만 빽빽한 방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발의 엄격하지만 현명한 얼굴을 한 재판장 김주영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나무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조태웅, 일명 바다 호랑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하며 공개로 진행한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가 조용히 다시 앉았습니다. 조태웅은 손에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신복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수십 쌍의 눈초리를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철 검사가 일어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우렁차게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기소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조태웅은 두 공범과 함께 대양호 선원 24명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앗아갔습니다. 범행은 둔기와 흉기를 사용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는 산채로 물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이는 계획살인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모든 문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몇몇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생자 수가 언급되자 한노모는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 요지 낭독 후 재판장은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방 안전체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피고인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 측 첫 번째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김진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 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연문으로 쏠렸습니다. 김진우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할 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앉아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등을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김진우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배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그림자는 마치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화처럼 저를 괴롭힙니다. 방안이 웅성거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우는 노동자들이 약속된 임금을 요구했던 처음부터 조태웅이 거부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두 신보기 파이프와 칼로 공격의 가담한 방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맞고 찔려서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두 명은 밧줄에 묶인 채 민물 탱크에 빠뜨려졌습니다. 저는 묶는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거절하면 조태웅이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정안은 들끓었습니다. 몇몇 유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가 죽인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경찰이 즉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번 망치를 두드리며 모두에게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이어서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증인은 사용된 흉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까?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녹슨 칼과 쇠파이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우는 오랫동안 쳐다본 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것들입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들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론할 것이 있습니까? 조태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모든 걸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놈이 배에 같이 있었다면 왜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김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당신이 날 살려뒀기 때문이야. 내가 입을 열면 다음엔 내가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걸 안고 있을 수가 없어. 침묵하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말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한 후 김진우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국과수 감식 전문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 결과, 혈흔 자국, 시신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건조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사실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진우의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검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조태웅의 변호인은 김진우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인상을 주려하며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을 몰아붙이지 마시오. 사실에 집중하시오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총경은 진지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실험실까지 이어진 모든 노력이 이제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하나로 꿰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날 속행을 위해 임시 휴정을 선언했을 때 법원 밖의 분위기는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뉴스를 쓰기 위해 달려갔고 유족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호송 차량 안에서 조태웅은 멍하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고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호랑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면 김진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큰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부산은 재판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한 어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품고 있지만 결국 그 비밀은 법정에서 터져나오는 법이지. 재판 둘째 날은 전날 못지않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부산지방법원 앞마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지친 얼굴로 다시 참석했고 어떤 이는 사진을 들고 어떤 이는 부은 눈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은 아침부터 기다리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하고 매 순간을 기록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법정 안에서 김주영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속행한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태웅은 두 신복과 함께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고 선풍기 바람만 부는 방 안임에도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진우의 말, 침묵하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수철 검사가 일어나 두꺼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대항호를 검사한 국과수 감식팀과 현장 요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한 감식 전문가가 상세한 보고서가 담긴 파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백악판의 혈흔이 희생자의 DNA와 일치하며 튀긴 패턴은 폭력 행위를 쇠 파이프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은 두개골이 함몰된 희생자 중 한 명의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판자 뒤에서 발견된 녹슨 칼에서도 인간 조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진 중 하나를 판사 앞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검사 결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식 전문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증인 김진우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제시된 사진을 참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태웅은 의자를 꽉 쥐었고 손톱이 나무에 밝혔습니다. 조태웅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전문가님, 그 피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는 종종 평범한 부상이 발생하는 장소인데요. 감식 전문가는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혈액의 양과 패턴은 극심한 폭력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김주영 판사는 기록을 한 후 검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증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대항호를 수사한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깨끗해 보였지만 특수 조명 아래에서 여러 곳에 혈흔이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교체된 나무판을 발견했고 그 뒤에는 얼룩으로 가득한 녹슨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청소는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네, 저희는 화학 세정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즉, 흔적을 없애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족들은 서로 속삭였고 몇몇은 다시 울었습니다. 방안은 감정으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판사가 5분간의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했으며 조태웅은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정 후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다른 증인을 불렀습니다. 목포 항구의 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출항 전 희생자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욕에 차 보였습니다. 큰 배고 월급도 꽤 괜찮다고들 했죠. 저는 아직도 그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증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한 희생자의 아버지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아, 내 아들도 그중 하나였어.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리며 모두에게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조태웅 변호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폭력의 증거는 명백하지만 제 의뢰인이 직접 행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통제를 벗어나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지 배의 소유주일 뿐 집행자가 아닙니다. 이수철 검사가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모든 희생자는 무장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증인 김진우는 조태웅이 명령을 내렸고 배를 청소한 것은 큰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주모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지시할 권한을 가졌겠습니까? 변호인이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김진우는 경찰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영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충분하오. 증거 없이 비난하지 마시오. 증인은 선서를 했고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태웅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돌아보았습니다. 피고인 발언할 기회를 주겠소. 말하시오. 조태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항했고 저는 단지 기강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 부하들이 도를 넘은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진술은 피고인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뿐입니다. 그는 비록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명령을 내린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는 차가운 얼굴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다. 피고인은 일부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 총경은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다 호랑이가 마침내 이빨을 잃었군. 그날 재판은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분위기는 떠들썩했습니다. 기자들은 바다 호랑이, 자백 시작이라는 속보를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서로 껴안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한 희생자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태웅은 구치소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인정의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은 다시 재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한 늙은 어부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은 법이지. 이번에는 탐욕의 폭풍이 마침내 법정에서 부서지는 구먼. 재판 3일째는 이전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지방법원 앞마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마음을 뒤흔든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싶은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섰고 언론은 생중계에 분주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뜨거운 햇살, 땀,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주영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개정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과 검사 및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겠다. 피고인석은 다시 조태웅과 그의 두 신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조태웅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유족들의 시선을 마주칠까 두려운 듯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수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들은 증거가 아닌 상처 입은 마음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연문이 열리고 한도모가 지팡이를 짚고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정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노모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배 타러 갔소. 내게 약이랑 쌀 사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비보뿐이었어. 밤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내가 받은 건 사진 한 장과 내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뿐이었소. 피고인, 당신은 자식도 없소? 마음도 없소? 법정 전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태웅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증인은 젊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낡아빠진 남편의 작업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목이 메인 울음과 함께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아빠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희생자 중 한 명의 아들인 10대 소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제가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 가장 무거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몇몇 기자들조차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주영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인 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판결에 고려될 것입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이수철 검사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희생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4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24개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국가수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하며 심지어 피고인 자신도 일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성의 비극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인 조태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두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족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물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조태웅의 변호인이 긴장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법정을 가득 채운 감정의 파도를 막으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들이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기강을 잡으려 했을 뿐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와 반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요청하며 망치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고요? 사라진 24명의 생명을 어떻게 뉘우칩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어머니, 아이, 아내들의 눈물을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저지른 야만성에 상응하는 처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언쟁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태웅은 마침내 발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통제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판장님, 사형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유족석에서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노모가 외쳤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 선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주영 판사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판부 합의를 위해 휴정한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 망치가 3번 강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유족들은 서로 껴안았고 몇몇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편집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태웅은 감방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두 동료도 희망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재판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말했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릴 차례구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법원 담장 너머 모든 사람들은 판결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판결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산지방법원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밤에 비로 땅은 질척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려는 수백 명의 유족, 어부, 기자, 대학생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도로를 통제했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무장 경찰이 입구를 지켰습니다. 공기는 속삭임, 기도, 그리고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판사가 바다 호랑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 재판정 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좌석은 꽉 찼고 많은 사람들이 방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땀 냄새가 낡은 나무 냄새와 섞여 더욱 코를 찔렀습니다. 김주영 판사가 2명의 배석 판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조태웅, 일명 바다 호랑이에 대한 판결 선고 공판을 개정한다. 조태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도 냉소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피고 인석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두 동료도 같은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유족들은 불타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몇몇은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김주영 판사가 판결문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 증인 진술, 국과수 감식 결과, 그리고 변론 및 반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은 마치 숨을 참는 듯 했습니다. 피고인 조태웅은 계획적으로, 공동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조태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울음소리와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유족들은 바닥에 엎드려 알라우 아크바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를 켰고 플래시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두 피고인, 즉 이민준과 박상현에 대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들은 이 범죄에 가담하고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태웅은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후회합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늦었소. 피고인. 후회가 빼앗긴 24명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소. 이 판결은 최종적이요. 조태웅은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하다가 공허한 얼굴로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유족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노모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남자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안하실 거야. 이수철 검사는 유족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총경은 뒤쪽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들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마친다. 재판을 패정한다. 망치가 3번 길고 강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서로 껴안았고 어떤 이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자들은 각자의 편집국에 전화를 걸기 위해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판결 소식을 들은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한 어부가 외쳤습니다. 기도가 울려 퍼졌고 눈물은 안도의 미소와 뒤섞였습니다. 한편 조태웅은 삼엄한 경호 속에 밖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몸은 떨렸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두 동료도 고개를 숙인 채 철창 뒤에서의 평생을 받아들이며 걸었습니다. 부산에 해가 졌습니다. 하늘은 한때 바다를 더럽혔던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정의가 마침내 바로 섰다는 사실에 함께 증인이 되는 듯했습니다. 항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한 늙은 어부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품을 수 있지만 영원히는 아니지. 오늘 그 비밀이 완전히 밝혀졌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 빠져 죽었어. 유족들은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판결은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작은 자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텅 빈 법정 구석에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며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라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 재판은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바다 호랑이 조태웅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씁쓸하게 기억되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두 동료도 남은 생을 철창 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그 판결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24명의 생명을 잃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밤 부산은 한결 조용해진 듯했습니다. 항구에서는 멀리 배들의 불빛이 마치 파도 위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부들은 다시 출항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더욱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다는 단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침묵 속에 지켜보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신으로 가득 찬 그물을 처음 발견했던 늙은 어부박 선장은 부두 가장자리에 앉아 달빛을 반사하는 어두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항상 정직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죄를 숨기려 하면 조만간 바다는 그것을 다시 토해내지.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어부들 사이에 새로운 격언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밀도 영원히 묻힐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멀리 실어갈지는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해변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이 사건은 또한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방정부는 선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해상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했습니다. 선주들은 소환되어 그들이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족들에게 판결 이후의 날들은 여전히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노모는 여전히 매일 밤집 앞에 등불을 켜놓고 마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여전히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씁쓸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의가 잠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강 총경은 긴 한숨과 함께 사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는 수사팀, 국과수 감식팀, 그리고 증인들의 노력이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증인인 김진우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양호의 피 묻은 밤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는 한 줄기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탐욕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지만 진실은 항상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의 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바다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족을 위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희망이 잔인하게 끊어진다면 파괴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대양호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24명의 생명 뒤에는 우리 삶의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울. 부산 앞바다는 이제 다시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 한때 어두운 비밀이 묻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다가 범죄의 도피처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침내 밝혀진 비밀, 정의가 떠나간 이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결코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약속을 배신하지 않으며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대양호의 어두운 이야기의 끝입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마침내 정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극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실화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되새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